안녕하세요. 송정건입니다. 자, 오늘은 집단상담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집단상담이나 집단치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발달해 갔으며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엔 어떻게 유입이 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상담이 언제쯤 생겨났느냐라고 한다면 생겨난 거, 집단치료가 언제 생겨났냐면 1905년이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1905년 이전에 1900년도 이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조집단들이 생겨났어요. 이민자들의 집이라는 훌하우스 같은 것들이 지어지고 거기 안에서 그 이민자들 가난하고 수 있는 자조집단들이 형성되었는 집단 상담, 집단 치료를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리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인 실험심리학파들이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실험실 안에서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현장 검증이 가능한 행동의 변화를 이렇게 측정하고 추구하는 이러한 정신들이 그 집단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미쳤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1905년도에 보스턴의 내과 의사 플래트라고 하는 의사가 처음으로 자기의 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치료를 실시했어요. 그때만 해도 집단 치료다라는 말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결핵 환자들을 25명 정도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서로가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동안 쓴 일기를 공개하기도 하고 그들의 병세들의 변화에 대한 토론도 하게 되고 그러한 징후에 대해서 서로가 좋아하고 함께 칭찬하고 지지해주고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주다 보니까 그것이 병세의 호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더라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결핵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그래서 이렇게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돕는 그런 자조 집단들이 많이 형성이 됐는데 예를 든다면 암 환자들의 모임이라든지 거식증 환자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그게 이제 집단 상담, 집단 치료로서 최초의 모델입니다. 최초의 모델인데 그러한 모델들이 이제 여러 병으로, 질병으로 이제 시도되었고, 1920년, 30년대에 그런 운동들이 많이 형성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레노라고 하는 사람이 1920년대에 이제 사이코드라마라고 하는 그 집단 상담 치료 기법을 만들어냈고, 미국에 소개를 한 게 1925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은 마음의 극장이다 라고 해서 사이코드라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사이코드라마도 하나의 집단 치료의 모델로서 자리 잡게 됐죠. 그 사이에 그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주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주체성은 바로 대인관계 안에서 형성을 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 안에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자들을 또래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또래 그룹 안에서 아이들을 더 이렇게 생활을 나누고 자신들의 어떤 병세를 나누고 함으로써 훨씬 더 치유적이더라라는 걸 발견해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단 치료가 1925년도에 처음 집단 치료라는 말을 쓰게 됐고 발달하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집단 상담으로 만들어진 것은 대략 1946년도쯤입니다. 그때 MIT 공과대학에 있던 쿠르트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커네티컷주에서 주정부에서
그해 처음으로 이제 공정고용법이라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공정고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취업의 자유를 보장하자라고 하는 그런 법제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백인 남성에게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라 그럴까? 권리가 있었는데, 이제 백인 여성, 흑인 남성 여성 모두에게 취업을 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정고용법입니다. 근데 이걸 법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정말로 이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될 수 있을까가 염려스러웠던 커네티컷 주정부가 바로 쿠르트 레빈에게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쿠르트 레빈은 여기서 이제 그동안 쭉 그 자조 집단들이 형성되어진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연구 모델을 만들었는데, 각 사업장의 책임자들, 그러니까 각 공장 단위의 공장장이나 공장 라인의 책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10명 정도의 참가자, 10명 정도의 참가자를 가운데 놓고 그 뒤에 연구자들로 10명 정도를 놨습니다. 그래서는 이 안에서 이 참여자들은 바로 그때 거기에서의 자신들의 집안 이야기, 일상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주고받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선 이런 일이 있었는데부터 시작을 해서 여자들은 가정을 잘 지켜야만 돼, 이런 얘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주고받는 동안에 이 바깥에 있는 관찰자들이, 연구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들을, 언행들을 이제 관찰을 하면서 부호로 작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발표를 할 때 목소리가 높아지는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전혀 안중에 두질 않고 이야기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어떤 단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가, 어떤 사람은 어떤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는가, 어떤 사람이 어떤 신념들을 토로하는가 등등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토로하는 내용을 보면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것을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이 사람들이 자유시간을 갖고 해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저녁 이후에는 이 관찰자들, 연구자들만 따로 모여서 그간 하루 동안 관찰했던 내용들을 주고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 어떤 단어에 상당히 민감하고 어떤 상황에 상당히 감정의 기복이 많고 어떤 때 주로 손발이 떨리고 어떤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생각을 주로 갖고 있고 어떤 특성을 보이고, 그래서 한 사람을 10여 명의 사람들이 관찰한 아주 다각적인 관찰 결과로 또 토대로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그 상을, 개인 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런 작업을 쭉 해나가는 동안에 이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자기들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주고받다가 저녁 되면 이제 이렇게 자유시간을 갖는데, 이 연구자들은 어디론가 몰려가더니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쿠르트 레빈한테 이제 정식으로 나도 거기 보나마나 우리들 얘기가 주로 주어질 텐데 나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연구자들과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래 좋다, 그럼 한번 참여해봐라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처음으로 관찰자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관찰되어진 내용들을 듣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경악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해부되어지고 재조합될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 있죠. 나도 스스로 잘 모르고 있는 나의 어떤 특성의 부분까지
신념의 부분까지 그런 것들이 다 관찰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 집단 안에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진술을 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고 그 바람에 저녁 이후 시간에는 전체가 다 모이는 자리에서 관찰자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자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야, 이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되어지고 이렇게 분석되어질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행동의 변화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의지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도 못내 그건 관찰자가 바라본 것일 뿐인데 나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라는 그런 면들도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게 됐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굳이 관찰자와 참여자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아예 한 그룹 안에 모두 모여서 한 그룹이 돼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관찰도 하면서 하는 작업을 동시에 나가는 그런 집단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 집단의 형태가 너무나 그때 그 시절에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각각의 접근법에서들 언론들 가서 자기들도 이런 모델을 따서 자기들만의 모델을 또 만들기 시작을 했죠. 자, 그게 1946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194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BST, Basic Skill Training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훈련을 만들게 됐는데 이것이 오늘날 T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의 거의 효시에 가깝다. 그래서 1947년 베델에서 이루어진 여러 접근법들의 경험자들의 촉진자들의 모임들로 만들어진 이 모형, 이것이 T집단의 효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때 이러한 체험 학습이 정말로 새로운 교육적 모델로서 엄청난 그 획기적인 기법을 만들어냈는데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첫째가 피드백입니다. 자, 피드백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귀환 반응이다라고 해석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돌아오는 반응이다라는 거죠. 이건 원래 전기공학적 용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등 스위치를 올리면 그 스위치를 올렸다라고 하는 행위에 반응하여 불이 켜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 자극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지는 현상이 있지요. 그것을 그대로 되비춰주는 것을 피드백, 귀환 반응이다. 돌아오는 반응을 귀환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피드백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정말로 좋은 피드백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 NTL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규범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해빙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집단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체계가 하나씩 무너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자들이 뭘 할 줄 알아? 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우리 집 여자들은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저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래? 그렇다면 여자들도 뭔가 할 줄 아는 사람들이네?
라는 것으로 이제 그동안 생각해왔던 신념이 와해되는 거죠.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만 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예를 들면은 집단 안에서 야, 난 내 할 몫만 책임져.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각자들 책임지고 있다고. 그런데도 우린 행복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만 할 필요는 없겠네 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 그런 것들이 해빙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러이러한 개인적인 신념, 이러이러한 것들은 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이것은 버려도 될 거구나.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바꾸면 좋겠구나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신념 체계가 녹아내리는 걸 해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가 관찰자적 참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의 모델은 작업자들과 즉 참여자들과 관찰자들이 엄연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들이 하나가 돼서 한 원이 되면서 내가 실제로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러그러한 관점에서 그러그러한 요령으로 관찰을 했더니 내가 상대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 또 관찰한 것을 피드백해주고 관찰한 것 때문에 내 어떤 신념 체계가 해빙이 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관찰자와 연구자가 분명하게 관찰자, 연구자와 참여자가 분명히 구분이 됐었는데 나중에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관찰자적 참여를 한 것이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성장애로의 욕구를 갖고 조금은 달라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네 번째는 바로 인지적 보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인지적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도구로서 주로 이제 조혜리의 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혜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입니다. 조셉 크루프트하고 해리 잉그램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만든 하나의 모델인데 바로 인간의 자아는 크게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나, 여기는 너 해서 여기는 아는 영역, 여기는 unknown, 여기는 know, 여기는 unknown. 다시 말하면 이 영역은 뭐냐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개방 영역이다 라는 거죠. 개방 영역이다. 개방 영역이다. 근데 여기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맹점 영역이다 라고 하는 거다. 맹점 영역이다. 여기는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 영역이다. 여기는 나도 나 스스로를 모르고 다른 사람도 나를 모르는 무의식 영역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안에는 자기는 모르지만 상대들은 알고 있는 맹점 영역 그리고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무의식의 영역이 있어서 사실은 내가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아주 너무나 이해하기 좋게끔 설명하는 틀을 이 두 사람이 만든 거죠.
이제 조혜리의 창이다. 그래서 맹점 영역을 좁히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맹점 영역을 좁히기 위해서는 나는 모르고 상대는 아는 이 영역을 좁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뭐가 필요하냐. 상대들이 날 보고 느낀 점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피드백을 들으면 맹점 영역을 좁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원만하게 살려면 비밀 영역이 넓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거. 자, 그럼 비밀 영역을 좁히려면 나는 알지만 상대는 모르는 비밀 영역을 좁히고 개방 영역을 넓히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자기 개방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집단 안에서 적절한 자기 개방과 효율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맹점 영역을 줄이고 비밀 영역을 줄이고 점차 개방 영역을 넓혀 나간다면 너와 내가 더 효율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바로 성숙의 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 성장의 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집단 상담이 추구하는 바다라는 거죠. 추구하는 바다. 이 네 가지가 아주 그 집단이 형성되어지면서 집단이 어떤 모델화되어 가면서 생겨난 혁신적 기법들입니다. 이 기법들이 너무나 혁신적이어서 그 다음에 많은 임상가들이 이 방법들을 찾아갔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접근법에 적용을 시켜서 자기 나름대로의 치료 집단의 모델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자, 어쨌거나 1947년도에 베델주에서 만들어진 그 BST가 집단 상담, 오늘날의 T그룹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거의 흡사한 효시다라고 본다면 이 집단이 너무나 영향력이 크게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아주 미국 전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1950년대에는 NTL이라고 하는 전국 훈련 연구소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 접근법들을 이제 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해 나가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집단 상담의 초기 모델이었는데 초기 모델의 경우는 각자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탁월한 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기법들이 이제 각 임상가들이 이제 가져가면서 임상적인 측면으로 임상심리학자들이 대거 참여를 하면서 임상적 측면들이 부각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치료 집단에 이제 합류하게 되고 치료 집단의 모델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치료 집단보다는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쪽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해서 나중에는 다시 교육적 측면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으로 집단들이 형성되어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이러한 집단의 모델들이 1960년대 와서 칼 로저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집단 상담이다라는 말이 붙여지게 됐고, 그때 이제 T 집단 또는 엔카운터 그룹 등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집단의 모델들이 생겨났습니다. 정신분석적 집단, 정신역동적 집단부터 현상학적 집단 등등이 행동적 집단 등이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그러한 것들, 집단의 치료 집단의 종류들, 그 세 가지 분석에 대해서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겨난 집단들이 그때 때마침 불어닥친 이제 산업화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가 너무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급속한 변화는 당연히 가치관의 혼란을 빚어냈고 가족의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급속한 산업혁명을 통한 급속한 변화는 갖가지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게 됐고 인간 소외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 소외 문제가 이제 T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만남 집단이나 T집단을 통해서 사회 안에서 정말로 소외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랑받을 만하고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집단의 경험들을 하게 됨으로써 T집단이 사회적 오아시스로서의 기능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오아시스의 기능을 하게 됐고, 뭐 그때만 해도 이제 점점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미국의 경우는 유급 휴가를 주면서 집단 상담에 참여하게끔 하고 함으로써 이제 집단 상담이 아주 상당히 활성화되었죠. 그래서 1970년대, 1980년대까지 집단 상담은 상당히 융성기를 맞이했는데 1980년대 후반에 미국의 집단 상담이 이제 지금 거의 자취를 감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거의가 셀프 헬프 집단, 자조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암 환자들의 집단, 미망인들의 집단, 거식증 환자들의 집단,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의 모임,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단도박회 등등등 같은 그런 자조 집단들이 아직 남아서 집단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 소외 문제에 해당되는 T집단 같은 것들은 점점점 소득이 높아지면서 복지국가가 실현되면서 이제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질 않고 개인의 어떤 자아 성장이랄까 그런 것이 별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림으로써 이제 그 집단 상담이 차츰차츰 자취를 감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모델이 들어온 게 대략 이제 1971년도 전후한 무렵들입니다. 모두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하나는 교육계, 하나는 산업계, 하나는 종교계. 초기에 T집단이라고 하는 이런 T집단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접합되어서 융성기를 이룬 것이 바로 산업계입니다. 산업 안에서 조직 안에서 조직의 활성화, 생산성의 증대, 그리고 인간 소외 문제를 다룸으로써 자존감들을 높여주고 직무 만족도들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 게 바로 그 T집단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육계, 산업계, 종교계의 모습으로 들어온 이 세 가지 갈래는 교육계의 경우는 1970년에 전라남도 광주의 어떤 교감 선생님이 실제로 칼 로저스의 집단을 경험하고 나름대로 촉진자가 된 일본의 이토 히로시라는 사람이 하는 집단 상담에 참여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참여를 해보고 나서 너무나 좋았다라고 느낀 이분이 전국 카운슬러 협회 때 이 사실을 연차대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교육계 원로들 6분이 실제로 이제 집단 상담을 경험하기로 했고
전라남도의 무등산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이토 히로시를 초청을 해서 집단 상담을 경험한 게 교육계의 최초의 시도입니다. 1971년도에 그래서 여름에 무등산에서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인성 개발을 위한 정말로 탁월한 교육 방법이다 라고 스스로들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연구 보급하기로 동지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만든 모임이 인성개발연구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단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미국서 실제로 집단상담과 전문상담을 공부하고 돌아오신 이제 윤옥윤 선생님이라든지 이형득 선생이라든지 이장호 선생 같은 분들이 합류하기 시작을 하면서 대학에서의 집단상담이 이제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첫째로는 상담자의 훈련 모델로서 이제 집단상담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잠재력 개발이라든지 인간성 회복을 위한 상담의 모델로서 이제 발표가 되어지고 연구가 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로 인해서 차츰차츰 이제 집단 상담자들이 육성되게 되었고 나름대로 집단 상담자들이 많이 생겨나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성개발연구회는 1989년도에 정식으로 사단법인으로 발족을 하게 돼서 지금은 사단법인 한국인성개발연구원이 되었고 초기 상담계에서 집단 상담을 상당히 많이 연구 보급한 단체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도 이제 대구의 이형득 선생은 발달상담연구에서 집단 상담을 계속 연구하고 보급하고 계시고 윤옥윤 선생님도 마찬가지, 이정원 선생님도 나름대로의 집단 상담을 가지고 이제 상담자들 훈련을 아직 하고 계십니다. 산업계 쪽에서도 대략 1971년도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서울의 수유리에 있는 아카데미 하우스라는 곳에서 여러 산업계 인사들, 산업훈련 강사들이 모여서 T집단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그 시작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계는 경북 외관에서 외관 성당에서 몇 명의 신부님, 수녀님, 목사님, 스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이제 종교계의 T집단의 시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산업계나 종교계의 경우는 그것을 주관한 어떤 단체라 그럴까 이런 자료들이 조금 미흡하게 남아있는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쨌든 집단상담은 꾸준히 발전을 했고 지금 대략 정신역동적 집단상담, 그 다음에 현실역동적 집단상담, 그 다음에 T집단, 감성훈련이라고 일컬어지는 T집단이라든지 엔카운터 그룹이라든지 사이코드라마라든지 REBT라든지 게슈탈트라든지 TA라든지 하는 것들이 꾸준히 자리 잡고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대략 T집단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형성되었고 발달되었으며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는가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초기에 그 혁신적 기법에 해당됐던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 왜 어떤 게 효율적 피드백인지에 대한 그 NTL이 제시한 규준을 살펴보면 첫 번째, 평가적이 아니고 사실묘사적일 것라는 겁니다.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신발끈을 늦게 매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돈을 안 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평가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네가 신발끈을 매는데 3분이 걸린다 라고 하는 사실묘사적인 피드백을 해라 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피드백보다는 특정적인 것에 대해 피드백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라고 피드백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 이러이러한 행동이 나한테는 어떻다 라고 피드백을 해라 라는 겁니다.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라고 하는 피드백이 아니라 너 요즘 이번 주에 3번 지각했다 라고 피드백을 하라는 겁니다. 피드백을 주고받는 쌍방의 필요를 고려해 놓을 것 하는 겁니다. 피드백을 왜 주고받느냐 이거죠. 피드백을 왜 주고받느냐. 그리고 피드백을 하면은 분명히 상대의 어떤 행동적 변화를 요구하면서 피드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신자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피드백을 할 것. 통제 밖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점프를 1m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거밖에 못 뛰냐? 1m 50은 뛰어야지 하고 피드백을 하는 것은 아주 곤란스럽다라는 거죠. 물론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연습을 하면 달성 가능할 가능성이 몇 %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피드백은 지금 별로 도움이 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강요보다는 간청의 형식을 취해라.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식의 피드백을 주로 해라. 타이밍과 상황에 맞춰서 피드백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이렇게 아무 때나 하기보다는 그러한 행동이 있자마자 바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 자신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타이밍과 상황을 잘 맞춰서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피드백을 할 땐 명백하게 전달할 것. 이런 피드백을 하는 목적이라든지 의도가 우선 상대에게 명백하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보통 피드백의 경우는 상대가 요런 것만 다르게 행동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순수한 의도를 갖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달 과정을 조금만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비난으로 들린다든지 아니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못 알아듣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경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의 효과 발생에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라라는 겁니다. 피드백을 하자마자 바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했을 적에는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 정도가 지나야 저 사람이 행동의 변화가 올 거다라는 걸 미리 이해를 해라 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 피드백이다 라고 이제 NTL에서는 기준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략 그 집단 상담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발달되었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집단 상담이 자리 잡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단 상담이 집단 상담이나 치료의 3가지 접근 방법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풀어나갈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